고모님, 유언장 서두르지 마세요. 이렇게 건강하신데 당연히 100세까지 사셔야죠. 이 말을 듣는 순간 코끝이 찡해지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올해 76인 저는 그동안 깊은 밤자다 깨어 홀로 늙어가는 처지를 생각하며 수없이 두려움에 떨었거든요. 아무도 모르게 집에서 혼자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고 한참 뒤에나 발견될지도 모른다는 최악의 상황까지 각오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에는 뜻밖의 반전이 있더군요. 우연한 기회에 정말 기막힌 노후 생활 방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큰 비용이 들지도 않으면서 요양원이나 입주 간병인을 두는 것보다 훨씬 질 높은 삶을 보장해주는 방식이었죠. 저와 비슷한 처지에서 막막함을 느끼는 어르신들께 작은 희망이 되길 바라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노후를 그저 먼 미래의 일로만 여깁니다. 당장 닥친 일이 아니니 깊이 고민하지 않고 그저 흐르는 대로 살아가죠. 하지만 세월이 화살처럼 지나 몸이 예전 같지 않고 기력이 쇠해지면 노후 문제는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옵니다. 저는 시행착오 끝에 일상의 자립과 사회적 교류를 완벽하게 조화시킨 방법을 찾았습니다. 내 집이 주는 편안함과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필요할 때 전문가의 보살핌과 친구들의 온기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모델이죠. 덕분에 저는 다시 자신감을 찾았고, 이제 노후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이 가득한 여행처럼 느껴집니다. 어떻게 노후를 보낼 것인가? 누구에게 의지할 것인가? 이는 노년에 접어든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주하는 숙제입니다. 흔히들 자식에게 기대거나 간병인을 쓰거나 아니면 요양원에 들어가는 세 가지 선택지만 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자유를 구속당하지 않으면서도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더 나은 선택지가 있다면 어떨까요? 자식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그리 넉넉하지 못했던 76세 독거 노인인 제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는지 제 진솔한 경험담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올해 76입니다. 평생 자식 하나 없이 지내왔고 남편과 사별한 뒤 홀로 산 지 벌써 15년이 흘렀습니다. 부모님은 진즉에 세상을 떠나셨고 형제자매도 없습니다. 먼 친척들과도 왕래가 끊긴 지 오래라. 이 넓은 세상에 혈육이라고는 단 한 명도 남지 않았죠. 처음 혼자가 되었을 때 저는 오히려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남편 살아생전 워낙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거든요. 끊이지 않는 불화와 다툼에 신물이 나 혼자만의 고유한 삶을 늘 동경해왔습니다. 사실 젊었을 때 이혼하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부모님은 아이도 못 갖는 여자가 이혼까지 하면 앞날이 뻔하다며 죽어도 안 된다고 만류하셨죠. 결혼 전에는 제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인지 몰랐습니다. 만약 알았더라면 애초에 결혼이라는 굴레에 들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남편과는 연애 끝에 결혼했지만 불임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뒤 남편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다정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대가 끊기게 생겼다며 사사건건 저를 탓하고 구박했죠. 기분이 좋지 않을 때면 손찌검까지 하며 화풀이를 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저를 미워하면서도 남편은 절대 이혼해 주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경제적 능력이 부족했기에 제 수입으로 가게를 꾸려가는 현실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사랑도 없고 존중도 없는 결혼 생활이었지만 부모님의 완강한 태도에 못 이겨 저는 그 지옥 같은 시간을 하루하루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15년 전 남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투병 끝에 그가 숨을 거두었을 때 저는 슬픔보다 드디어 끝났다는 안도감이 먼저 들었습니다.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살 수 있는 저만의 시간이 드디어 찾아온 것이죠. 남편이 떠났을 때 제 나이 61였습니다. 몸도 마음도 아직 정정하던 시기였죠. 병원 한 번 안 갈 정도로 건강했고 평생 부지런히 일한 덕분에 국민연금과 약간의 저축도 있었습니다.
비록 화려하진 않아도 남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살 정도는 되었죠. 제 생활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집에서 조용히 차를 마시거나 TV를 보고 직접 정성스레 음식을 차려 먹는 소소한 일상이 좋았습니다. 매일 아침 전통시장에 들러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사고 상인들과 가벼운 인사를 나누는 것이 유일한 외출이었죠. 가끔 공원 벤치에 앉아 뛰어노는 아이들과 두런두런 이야기 나누는 노인들을 구경하며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독거 생활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세월 앞에 장사 없다는 말처럼 저에게도 노후의 진짜 위기가 소리 없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집에만 있다 보니 옷 살 일도 거의 없더군요. 나이가 들수록 유행하는 새 옷보다는 몸에 이거 편안한 헌옷이 좋아집니다. 혼자 사니 씀씀이도 크지 않아 넉넉지 않은 연금이지만 크게 궁색하다는 생각 없이 살아왔습니다. 오히려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생각까지 들었죠. 이런 평온한 일상이 죽을 때까지 계속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간과한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은 결국 늙고 몸은 반드시 내리막길을 걷는다는 진리였습니다. 75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천천히 걸어서 시장에 가고 직접 밥을 짓고 빨래를 하며 모든 일을 스스로 해냈습니다. 젊을 때처럼 몸이 가뿐하진 않아도 일상적인 소일거리를 처리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죠. 하지만 75번째 생일이 지나자마자 몸의 변화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기 시작하더니 평소 아무렇지 않게 오가던 길도 이제는 큰 마음을 먹어야 할 만큼 힘겨워졌습니다. 시장에 장을 보러 가도 반쯤 가다 보면 숨이 차서 쉬어야 했고 장바구니를 들고 집에 돌아오면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 헐떡거리기 일쑤였습니다.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했습니다. 이제 혼자서 자신을 돌볼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평안한 노후를 보낼 수 없겠다는 확신이 들자 저는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노후를 보내는 방식은 뻔합니다. 자식에게 기대거나 요양원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집으로 간병인을 부르는 것이죠. 자식이 없는 저에게 남은 선택지는 요양원과 간병인 뿐이었습니다. 먼저 요양원은 단호하게 제외했습니다. 평생을 내 집에서 자유롭게 살아온 제가 정해진 규칙과 통제 속에 살아야 하는 요양원 생활을 견뎌낼 재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건 간병인을 쓰는 것인데 막상 현실의 벽에 부딪히니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익숙한 내 집에서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으며 사는 것. 참 이상적인 이야기죠. 하지만 인근 인력사무소에 가서 시세를 알아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아직 거동이 가능해 가사 도움만 받는 수준이라도 매달 상당한 비용이 들고 만약 몸이 더 나빠져 24시간 입주 간병인을 쓴다면 한 달에 300만 원에서 400만 원은 좋게 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 연금은 고작 1억만 원 남짓입니다. 간병인 비용은커녕 관리비와 식비, 약값조차 감당하기 벅찬 금액이었죠. 그동안 모아둔 쌈짓돈을 탈탈 턴다 해도 고작 3, 5년 버티는 게 고작일 텐데 그 뒤에 돈이 떨어지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밤잠을 설치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요양원은 죽기보다 싫고 간병인은 형편이 안 되고 그렇다고 이대로 혼자 버티자니 몸은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정부 보조금을 알아봐도 저는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니고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을 만큼 중증 환자도 아니어서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그야말로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기분이었습니다. 그때부터는 밥맛도 없고 매일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며 근심 속에 살았습니다. 앞으로 나에게 남은 인생은 고통뿐일까 하는 불안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집 안에만 있으니 가슴이 답답해져 텔레비전조차 보기 싫더군요. 마침 날씨가 좋아 햇볕이라도 쬐 겸 무거운 몸을 이끌고 단지
내 벤치로 내려갔습니다. 따스한 햇살 아래 앉아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시장통의 활기를 느끼며 잠시 눈을 감고 쉬고 있었죠. 그 평온함을 깨뜨린 건 커다란 이삿짐 트럭 소리였습니다. 눈을 떠보니 저희 집 바로 아래에 트럭이 멈춰서고 인부들이 분주하게 짐을 나르기 시작하더군요. 30살 남짓 되어 보이는 젊은 여성이 어린 딸아이의 손을 잡고 서서 짐 놓을 자리를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새로 이사 오나 보네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조금 의아했습니다. 제 집 맞은편에는 60대 중반의 노부부가 살고 있었거든요. 아들은 외지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두 분이서 오순도순 지내셨는데 갑자기 이사를 가신 건가 싶어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슬쩍 다가가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이 집으로 새로 이사 오시는 건가요? 젊은 여자는 잠시 놀란 듯 하더니 이내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제가 이 집을 샀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아, 그렇군요. 그럼 원래 살던 어르신들은 어디로 가셨나요? 제 물음에 여자가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아드님이 멀리서 일하시는데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살기로 하셨대요. 두 분 다 기력이 많이 떨어지셔서 아드님 곁에서 편히 노후를 보내시기로 했다고 들었어요. 그 말을 듣는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앞집 노부부는 이 건물에서 오랫동안 알고 지낸 몇 안 되는 안면 있는 이웃이었거든요. 비록 깊은 소개기를 나누는 사이는 아니었어도 가끔 마주치면 가볍게 인사를 나누곤 했습니다. 특히 아주머니는 늘 웃는 얼굴로 마트 세일 정보나 날씨 이야기를 건네며 저를 살뜰히 챙겨주셨죠. 그런 분들이 집을 팔고 아들이 있는 도시로 떠난다고 하니 이제 정말 다시는 못 보겠구나 싶어 마음 한구석이 헛헛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했죠. 저처럼 홀로 남겨진 처지보다야 기꺼이 모시겠다는 아들 곁으로 가는 게 100번 1000번 나은 일이니까요. 속으로 그분들의 앞날을 축복하며 씁쓸한 마음을 달랬습니다. 그러다 문득 제 앞에 선 젊은 새이웃 지은 씨 가명에게 눈길이 갔습니다. 얼굴은 앳되고 고왔지만 눈가에는 짙은 피로가 서려 있었죠. 저는 참지 못하고 한마디 건넸습니다. 그런데 남편분은요. 이 큰 이사를 여자 혼자 아이 데리고 하려면 보통 일이 아닐 텐데 도와주러 안 오시나 보네. 제 물음에 지은 씨는 잠시 멍하니 있더니 이내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저 혼자예요. 이혼하고 아이랑 둘이 지내고 있어서 집안일은 전부 제 몫이에요. 담담한 말투였지만 그 속에 담긴 고단함이 제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어린 자식을 홀로 키우며 이사까지 챙기는 그 막막한 심정을 알 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고생이 참 많네. 하고 짧은 탄식만 내뱉었을 뿐 어떤 위로를 건네야 할지 몰라 그저 인자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지은 씨는 감사하다는 인사를 남기고 아이의 손을 잡은 채 새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냘픈 뒷모습을 보며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혼자 아이를 책임지며 꿋꿋이 버텨내는 저 여자의 삶은 또 얼마나 고단할까요? 그 단단하면서도 지친 눈빛이 왠지 모르게 저의 외로운 처지와 닮아 보여 자꾸만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이 이웃이 제 노후를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려는데 갑자기 현관문을 세차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통 때와는 다른 아주 급박한 소리였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서둘러 문을 열었더니 지은 씨가 아이를 안은 채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이마엔 식은땀이 비오듯 흐르고 입술은 파르르 떨려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어르신, 배가 너무 아파요.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지은 씨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아이를 제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아이 좀 잠깐만 봐주세요. 저 병원 좀 다녀올게요. 혼자 갈 수 있어요. 라며 애써 정신을 차리려 했지만 이미 몸은 종이장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품에 안긴 네 살배기 아들은 겁에 질린 눈으로 엄마를 보며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았죠. 이 상태로 어딜 혼자 가. 큰일 나려고. 저는 지은 씨를 부축해 의자에 앉히고 지체 없이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주소를 불러주고 구급차를 기다리는 동안 지은 씨의 안색은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몇 분 뒤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구급대원들이 들이닥쳤고 저는 아이를 꼭 안은 채 구급차에 동승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검사가 진행됐고 결과는 급성 맹장염이었습니다. 이미 염증이 심해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천공이 생겨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긴박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수술해야 한다는 의사의 말에 지은 씨는 눈물을 쏟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선생님, 지금 당장 수술비가 없어요. 그냥 진통제만 주시면 안 될까요? 하얗게 질린 손으로 침대 난간을 꽉 쥔 채 절망적인 표정을 짓는 지은 씨를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의사는 완고했습니다. 이건 약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요. 옆에서 지켜보던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선생님, 수술비는 제가 낼 테니 지금 당장 준비해 주세요. 아이 엄마부터 살려야죠. 제 말에 지은 씨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뭐라 거절하려는 듯 입술을 달싹였지만 고통 때문에 이내 눈물만 흘리며 제 손을 꽉 잡더군요. 저는 지은 씨의 손을 토닥이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딴 생각 말고 몸부터 고쳐요. 돈 문제는 나중에 생각하고. 수술은 곧바로 시작됐고 다행히 2시간 만에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고비를 넘겼다는 의사의 말에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리더군요. 지은 씨가 입원해 있는 사흘 동안 저는 아이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아파서 누워있는 모습에 겁이 난 아이는 밤새 제 품을 파고들었습니다. 병원 측에서도 제 사정을 알고는 병실 옆에 작은 침상을 마련해주는 배려를 해주었죠. 나흘째 되는 날, 지은 씨는 무사히 퇴원했습니다. 수술비와 입원비를 합쳐 약 1호역만 원 정도가 나왔는데 저는 한 푼도 아끼지 않고 전부 결제했습니다. 지은 씨는 퇴원하는 내내 고개를 숙인 채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어르신,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아야 할지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돈 갚을 생각 말고 몸조리나 잘해요. 젊은 사람이 혼자 애 키우느라 고생인데 이웃 좋다는 게 뭐야. 저는 진심으로 보답을 바라고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홀로 고군분투하는 그 모습이 안쓰러워 모른 척할 수 없었을 뿐이죠. 퇴원 후에도 상처가 아물 때까지 저는 노구를 이끌고 지은 씨네 집을 오가며 미역국을 끓여 나르고 아이를 돌봐주었습니다. 지은 씨는 제가 차려준 밥상을 받을 때마다 눈시울을 붉히며 고마워했죠. 그날 이후로 지은 씨는 저를 단순한 이웃이 아닌 생명의 은인이자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가족처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은 씨의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되었을 무렵 하루는 그녀가 제 손을 꼭 잡고 진지하게 말하더군요. 어머니, 저에게 어머니는 생명의 은인이세요. 이제부터 제가 어머니의 딸이 되어드릴게요. 돌아가시는 날까지 제가 곁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울컥하면서도 한편으론 정말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바라보는 지은 씨의 눈빛에는 한 점의 거짓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 진심 어린 표정을 보니 저절로 마음이 움직이더군요. 인생의 황혼기에 이런 인연을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곁에 있던 사람들도 하나둘 떠나가기 마련인데 운명은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저에게 새로운 가족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지은 씨의 말을 반신반의했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기도 하고 30 남짓한 젊은 사람이 70 넘은 노인을 평생 돌본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그저 큰 도움을 받은 것이 고마워 내뱉은 빈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은 씨는 말뿐이 아니었습니다.
직장 생활로 바쁜 와중에도 퇴근하면 곧장 저희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제철 과일이나 식재료를 사들고 와서는 능숙하게 부엌으로 들어가 따뜻한 저녁상을 차려냈죠. 식사가 끝나면 집안 구석구석을 반짝반짝하게 닦아놓고서야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고맙기도 했지만 미안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 홀로 아이를 키우며 생계를 책임지는 것만으로도 벅찰 텐데 저까지 챙기느라 고생하는 모습이 안쓰러웠거든요. 잔이라도 보라며 돈을 좀 쥐어주려 해도 그녀는 손사래를 치며 완간히 거절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에요. 이런 거로 돈 받으면 저 정말 속상해요. 지은 씨의 단호한 말에 더는 돈 이야기를 꺼낼 수 없었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지은 씨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매달 내야 하는 아파트 대출금 유격만 원이 만만치 않아 생활이 빠듯하다는 이야기였죠. 저는 고민 끝에 지은 씨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차 한 잔을 나누며 조심스럽게 입을 뗐습니다. 지은 씨, 나랑 상의할 일이 하나 있는데 들어볼래요? 그녀는 찻잔을 내려놓고 진지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나도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 이 넓은 집에서 혼자 자는 게 가끔 무서울 때가 있어요. 자다가 갑자기 몸이라도 안 좋아지면 소리칠 기력도 없을 텐데. 그게 늘 걱정이었거든요. 그래서 말인데, 지은 씨가 아이 데리고 우리 집으로 들어오면 어떨까요? 제 제안에 지은 씨는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전세나 월세를 놓으면 그 돈으로 대출금을 갚을 수 있잖아요. 지은 씨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서 좋고 나는 든든한 말동무가 생겨서 좋고 서로 돕고 살면 좋지 않겠어요. 지은 씨의 눈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그녀는 이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그래도 될까요? 저랑 아이가 들어가면 시끄럽고 불편하실 텐데 괜찮으시다면 전 정말 기뻐요. 그렇게 지은 씨와 아이는 저희 집으로 이사를 왔고 제 노후 생활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차갑고 적막하기만 했던 집안에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부엌에서 들려오는 도마 소리와 고소한 밥 냄새가 저를 깨우고 매일 정성 가득한 식단 덕분에 제 건강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지은 씨의 깔끔한 손길 덕분에 집안은 늘 모델하우스처럼 정갈해졌고 창가에 비치는 햇살조차 예전보다 훨씬 따스하게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행복하게 하는 건 지은 씨의 아들입니다. 어린이집에서 돌아오면 할머니 하고 달려와 제 품에 안기는 아이의 애교를 보며 평생 자식을 키워보지 못한 제가 늦복이 터졌구나 싶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할머니라는 그 달콤한 부름이 제 메마른 마음을 촉촉하게 적셔주더군요. 저는 지은 씨에게 직접적으로 돈을 주지는 않지만 그녀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 삶의 여유를 찾았습니다. 대신 저는 그녀로부터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지극한 보살핌과 가족이라는 온기를 선물 받았죠. 이것은 일방적인 희생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공생이자 상생의 관계입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우리는 서로의 필요를 이해하고 진심으로 아끼며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보다 더 끈끈하고 건강한 노후의 새로운 모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마침내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제 평생의 결실이자 마지막 재산인 이 집을 두고 유언장을 작성하기로 한 것이죠. 자식도 없고 물려줄 친척도 없는 저에게 이 집은 그저 벽돌 더미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남길 것인가를 두고 고민했을 때 제 머릿속에는 오직 지은 씨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돈이나 보상을 바라고 제 곁을 지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진심으로 염려하고 외로운 노인의 마지막 동행자가 되어준 진짜 가족이었죠. 제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지은 씨와 어린 아들이 집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공증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사후에 제 모든 부동산을 지은 씨에게 무상으로 증여한다는 유언장을 정식으로 남겼습니다. 이것은 제 마지막 재산을 정리하는 절차인 동시에 제 생애 끝자락에 가장 따뜻한 온기를 선물해 준 그녀에 대한 저만의 깊은 감사 표시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충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매일 마주 앉아 함께 밥을 먹는 이가 있고 제 안색을 살피며 건강을 챙겨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을 뛰어다니며 할머니라고 부르는 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집안의 적막을 대신하고 있죠. 혼자 쓸쓸히 죽음을 맞이할까봐 밤잠을 설쳤던 그 시절의 두려움은 이제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뜻밖의 인연을 통해 저는 노후의 진정한 안식처를 찾았습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길이 꼭 자식에 기대거나 요양원에 들어가는 것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다면 피가 섞이지 않아도 얼마든지 서로의 기둥이 되어 남은 생을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76세 어르신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노후에 대한 새로운 화두를 던져줍니다. 자식도 없고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던 한 어르신과 홀로 아이를 키우며 고군분투하던 젊은 엄마가 만나 서로의 구원이 된 이 놀라운 이야기는 요양원이나 간병인이라는 정답지 밖에도 또 다른 길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 사람은 머물 공간을 나누고 또 한 사람은 정성 어린 돌봄과 온기를 나누며 완성한 이 상생형 노후 방식.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이런 서로 돕는 노후 생활을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여러분이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런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을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작은 영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깊이 있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